네, 2024년 11월 20일 이정훈입니다.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다고 하죠. 네, 그런 말이 있는 거는 이 말이 거의 진리 내지는 상식이란 뜻일 겁니다. 말을 좋게 해야 말이 좋게 오죠. 그런데 현실 세계에서는 가는 말이 고와도 오는 말은 곱지 않다가 제법 많습니다. 특히 국제 정치에서는. 그래서 가는 말을 곱게 하더라도 오는 말이 험악할 수 있으니까 완빤지 최악의 경우에 대비해야 됩니다. 전쟁 준비도 해야 되고 동맹도 맺어야 됩니다. 그 현실을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아주 재미있는 기사가 나왔어요. 한국 언론들은 이 중요성을 놓치는데 저는 좀 달리 봤습니다. 크렘물린 대변인이 타스통신과의 인터뷰 같아요. 그 인터뷰에서 미국과 러시아 수뇌부 간의 한라인이 전혀 작동하지 않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 이 미러 간의 한라인은 뭐냐? 보도된 걸 보게 되면 1962년 쿠바 미사일 위기가 있습니다. 이것도 복잡한 설명인데요. 1945년 2차 대전이 끝나고 그리고 48년인가 9년쯤에 소련이 핵 개발을 하면서 미국과 소련이 동시에 핵을 가진 나라가 되죠. 그러면서 소련이 우주 개발에 전력을 기울여서 소련이 먼저 우주 발사체를 개발하고 또 사람을 태워서 보냈다가 그 사람이 귀환하게 합니다. 유리 가가린, 스푸트니크하고 보스토크 그런 발사체에 성공을 하죠. 미국이 이게 우주 개발이 늦어갖고 난리가 납니다. 그래서 미국이 열심히 따라갑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미국과 소련이 이 ICBM 막 개발을 하는데 ICBM 가기 전에 IRBM 중거리 탄도미사일을 막 개발할 때죠. 그때쯤 뭐 미소 간의 냉전이 치열하니까 미국이 터키, 서독 뭐 이런 곳에다가 모스크바를 겨냥하는 IRBM을 배치합니다. 물론 소련은 그때 다른 걸로 위협을 했었죠. 그러니까 이제 소련이 거기에 대한 의존으로 그래? 우리 턱 밑에 핵미사일을 배치해? 그러면서 자기네 같은 공산국가인 쿠바에다가 핵미사일을 배치하겠다고 배를 보냅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진짜로 와? 그럼 우리가 막을 거야. 격침시킬 거야. 소련이 응전하면 3차 대전이야 하면서 케네디 정부 때 막 대응을 하죠. 소련은 진짜로 배를 보냅니다. 그 배가 오는 와중에 미국은 그 배를 격침한다. 소련이 응전하면 핵으로 쏜다. 막 이러고 있다가 극적인 타결을 봐서 소련은 이 배를 돌리고 미국은 터키하고 서독에 배치한 핵미사일을 빼냅니다. 이게 이제 소위 말하는 1962년 쿠바 미사일 위기 종식인데 이렇게 이제 하고 난 다음에 양측 간에 대화를 하자. 대화를 못하면은 까딱 잘못하면 핵전쟁 하겠다 그래서 미소 간의 한라인을 개설했습니다. 이 한라인은 항상 걸어주면 저쪽에서 받아야죠. 그래서 너 진짜로 미사일 쏘는 거야? 알았어. 이렇게 하는 거죠. 아니야 이거 실수야. 우리 저 직원 실수야. 그러면 그래? 하고 약간 기다려보고 하는 거. 그래서 한라인을 만든 다음부터 저쪽에서 이거를 꺼놓을 수가 있기 때문에 미국이 특히 그렇죠. 매일 하루에 한 번씩 그냥 전화를 겁니다. 아무 내용도 없어요. 알파 브라보 찰리 델타 저쪽에서 받는지만 보고 러시아도 그렇게 한 것 같은데 뭐 그것까지는 어디 자료가 없습니다. 자료를 보게 되면 미국은 매일 24시간마다 한라인을 들어서 아무 의미 없는 얘기를 하고 저쪽에서 받는 거 살아있구나 확인하고 그 다음에 필요하면은 미국 대통령하고 소련의 총비서, 공산당 총비서가 서로 통화를 하고 그랬었죠. 그런데 이번에 러시아 측 설명에 따르면 소련은 무너졌고 이제 그 후에 러시아가 이어받았죠. 소련의 지위를. 지금 이제 우크라이나가 미국으로부터 제공받은 에이타킴스를 러시아 본토로 쐈습니다. 그래서 러시아 무기고를 하나 때렸다는 파괴했다는 보도가 나오는데 이 사건과 관련해서 이제 타스통신하고 대화를 하다가 이 크레물린 측이 뭐라 그러는가 하면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게 22년 2월 12일이죠. 그때 이후 러시아하고 미국 사이의 한라인은 통화한 적이 없었다. 그리고 이 한라인을 양국 정상만 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도 할 수 있는데 이 크렘물린 대변인은 그 크렘물린 대변인과 백악관 대변인이 서로 통화한 것도 오바마 대통령 때 하고 나서는 없다. 크렘물린 대변인은 뭔가 하면 이제 우크라이나가
에이타킴스를 쐈기 때문에 러시아 측은 핵이 없는 우크라이나를 공격할 수 있다라는 식으로 핵 교리를 개정했죠. 자기네 핵을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향해 쏠 수도 있다. 그런 이유로 이제 발표가 됐습니다. 이러니까 이제 언론들은 미국이 에이타킴스를 쓰게 해주는 바람에 더 위험해졌다. 핫라인도 가동 안 되는구나. 이건 사실은 러시아 측이 펼치는 심리전이에요. 타스통신 기자하고 하면서 서방 세계 국민들을 접주는 겁니다. 자, 그러면 미국은 어떻게 움직이느냐? 미국의 행동은요, 무지하게 빠릅니다. 제가 보기엔. 보도에 나왔는데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에 있는 미국 대사관을 폐쇄했습니다. 자, 에이타킴스를 쐈으니까 소련도 북한판 이스칸데르를 발사해서 키이우에 있는 미국 대사관 때릴 수 있겠죠. 잽싸게 빠져나간 겁니다. 그러니까 미국은 지금 굉장히 냉정하게 보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재밌는 게 바이든 현재 대통령인데 바이든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에 대해서 대인지뢰를 사용해도 좋다라는 허가를 내렸다는 보도가 나옵니다. 대인지뢰를. 대인지뢰가 이게 상당히 예민한 건데 대인지뢰가 밟으면 사람이 발목만 턱 잘려요. 아주 사람이 아주 불구가 되니까 불편합니다. 그래서 이 대인지뢰를 없애자라는 주장이 옛날부터 있었어요. 전쟁 끝난 다음에도 이 대인지뢰를 다 수거를 못해요. 그래서 민간인들이 많이 죽고 해서 없애자는 주장이 있었는데 그게 이제 냉전이 끝난 다음에 굉장히 유행처럼 돌았죠. 그래서 오바마 정부 때 미국이 대인지뢰 없앨 수는 없다라고 했는데 워낙 세계적 주장이 강하니까 한반도에서는 전쟁이 날 가능성이 있으니까 한반도를 제외한 지역에서는 대인지뢰 사용을 안 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오바마가 두 번 대통령하고 나간 다음에 트럼프가 집권했는데 트럼프는 생각이 전혀 다른 사람이죠. 2020년 그는 트럼프 대통령은 대인지뢰를 미국은 사용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선언을 했죠. 그리고 실제로 사용한 사례는 없는 것 같아요. 트럼프 때는 전쟁을 안 했으니까. 그리고 이제 바로 정권이 바이든에 넘어갔는데 바이든은 2022년 6월달 대인지뢰 사용을 안 하겠다라고 그랬습니다. 이게 왜 중요한가 하면 22년 2월 12일 날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했습니다. 그때 침공했다가 키이우 점령 실패하고 쫓겨가고 나니까 이제 돈바스 지역으로 쳐들어오죠. 그쪽을 차지합니다. 차지하고 거기다가 지뢰를 뿌리고 그때 사실은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의 침략을 막으려면 이 지뢰를 살포지를 쫙 쐈으면 러시아가 진공을 못해요. 근데 이미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치고 있는데 바이든은 6월 달에 대인지뢰 사용 안 한다. 2020년 1월에 트럼프 정부 때 대인지뢰 사용한다라고 했는데 그걸 뒤집었습니다. 이러했던 바이든이 지금 퇴임을 얼마 안 남았죠. 한 달 정도 남았나. 그런 지금 대인지뢰를 사용해도 좋다라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바이든은 왔다 갔다 한 거죠. 그러니까 대체로 미국의 민주당 정권들이 대인지뢰를 오바마나 바이든 이런 정권들이 대인지뢰 사용 금지를 했었는데 바이든은 지금 우크라이나가 답답하니까 풀어준 겁니다. 지금 이제 쿠르스크 지역을 우크라이나가 점령했죠. 그 빼앗긴 쿠르스크를 재찾기해서 러시아가 막 북한 인민군까지 동원해 쳐들어오고 있으니까 대인지뢰를 사용하라라고 허가했습니다. 이걸 가지고 또 대한민국 언론들은 비난을 하는데 사실은 러시아가 그 돈바스 지역을 점령하고 난 다음에 그게 작년이지 거기다가 지뢰를 엄청 뿌렸어요. 그 작년에 미국과 서방 국가의 전차를 제공받은 우크라이나군이 그걸 돌격했다가 대전차 지뢰 걸리고 러시아 병사들도 대인지뢰 걸려서 다 나가 떨어졌잖아요. 러시아가 지뢰 설치한 거에 대해서는 얘기를 안 하고 이제 뒤늦게 미국이 이제 전차를 지뢰를 사용해도 좋다라는 건 아주 문제가 있는 것처럼 보도합니다. 아까 이러니까 이제 크렘린린 대변인이 워싱턴과의 핫라인을 가동하지 않는다라고 탁 하면서 이게 미국 책임인 것처럼 뚝 떠넘기는데 이런 것들이 다 소련의 러시아의 속임수죠. 벌써 미국은 간파하고 키이우에 있는 미국 대사관을 철수시켰습니다. 지금은 미러가 이제 한창 기싸움하는 단계라서 대화가 안 된다는 단계입니다. 근데 이게 아주 재밌는 게 이 미러 간의 핫라인을 누가 단절했느냐? 지금 크렘린린 대변인은 미국이 한 것처럼 얘기하지만 이거는 러시아가 특히 푸틴 집권기에 이게 다 막혔거든요. 푸틴이 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 우크라이나 침공을 준비하고 있었고 이미 2012년부터 우크라이나 영토인 크림반도를 먹기 위해서 계속 크림반도를
내전 상태로 만들었잖아요. 그러니까 미국이 항의하는 전화 안 받으려고 차단했던 거죠. 이거와 아주 비슷한 게, 이 푸틴이라는 사람이 참 명확한 사람이에요. 자기 국익을 위해서는 양보를 안 하는데, 이런 적이 있습니다. 미국과 소련이 냉전이 치열하던 때가 1980년대죠. 그때 이제 79년대에 아프간을 소련이 침공해갖고 미국이 이제 강하게 대응하면서 굉장히 냉전이 치열할 때, 그때 83년도에 레이건 정부가 전략 방위 구상을 발표합니다. 이게 결국은 지금의 MD가 되는 건데, 그 전까지는 ABMT라고 해서 대탄도탄 요격 미사일 협정을 해서 상대방이 쏘는 ICBM을 막는 미사일은 개발하지 말자, 그런 협정이 있었어요. 이거를 무시하고, 미국이 무시하고, 니들이 아프간 치고 너무 공산주의 확장하고 있으니 우리는 니네 미사일을 막는 SDI를 하겠다고 발표합니다. 그게 3월 24일이에요. 83년. 그러니까 소련이 여기에 반발해서 어떤 짓을 하는가 하면요. 그해 9월 11일 대한항공 007이 미국을 출발해서 알래스카 경유해서 서울로 오는 건데, 사할린 상공 지날 때 소련 공군기를 띄워가지고 미사일을 쏴서 격추시킵니다. 미국이 SDI로 하니까 미국을 흔들기 위해서 대한민국 민관기를 격추시킵니다. 뭐 그런 발표는 전혀 없었는데 이 국제정치를 보게 되면 그렇게 흘러가는, 미국에 한 방 먹이기 위해서 마침 이때 대한항공기가 소련 쪽으로 조금 가까이 가니까 그냥 격추시켜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사태에 대해서는 대한민국이 대응하는 게 아니라 미국이 대응합니다. 레이건 정부가 화를 발끈내면서 이제 더 SDR을 강화하면서, 그리고 그때부터 우리 요즘 자동차 차면 GPS, 내비게이션 쓰잖아요. 그거를 민간에게 풀어줍니다. 그때까지는 GPS는 미군만 썼어요. 그래서 비행기는 어떻게 가는가 하면은 조종사, 기장, 부기장이 앉아있으면 뒤에, 항법사가 앉아요, 가운데. 항법사가 날아가면서 하늘의 별을 보고 이 방위를 잡아갖고 내가 가는 방향을 잡아서 이제 항로를 잡아주죠. 항법사가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지금은 여객기 타면 항법사가 없어요. 다 내비게이션 GPS로 잡아줍니다. 이때 미국이 GPS를 민간에 풉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 운전할 때 내비게이션을 쓰게 되는 거죠. 이렇게 하면서 또 그동안에 미소 간의 냉전이 치열해져서 유럽에서는 또 SS-20 미사일하고 미국의 퍼싱2를 배치해갖고 막 미소 경쟁이 치열하다가 소련이 여기서 견디지 못해서 무너지면서 냉전이 끝나는 거예요. 소련이 무너지는 겁니다. 이게 무슨 얘기인가 하면은 미소 또는 강대국이 대립할 때는 극강으로 가고, 그 과정에서는 주변국들한테 피해를 입히는 도발을 서슴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냉전이 끝난 다음에 러시아로 바뀌죠. 그래갖고 이제 고르바초프에 이어서 옐친이 등장하는데, 옐친은 좀 친미적인 사람이었어요. 옐친 때 미국하고 맺는 협정이 있는데 스타트2를 맺습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고르바초프가 있을 때, 고르바초프가 소련 대통령인데 되게 이제 약해졌죠, 소련이. 그때 아버지 부시 대통령하고 스타트2를 맺어요. 스타트라고 하는 협정은 뭔가 하면은 솔트가 있고 스타트가 있는데, 솔트는 전략 무기를 더 이상 만들지 말자, 제한하는 리미트. 그래서 SALT입니다. 근데 스타트는 뭐냐? 전략 무기, ICBM이나 SBM을 줄이자는 겁니다. 그래서 그 스타트를 그 전에 맺었다가 소련이 무너지고 러시아가 들어서는데, 그 러시아의 옐친 대통령이 스타트2를 이제 미국하고 맺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바르샤바 조약기구 회원국이었던 폴란드, 체코, 헝가리가 나토에 가입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러시아가 반발하죠. 야, 우리 동맹국들을 왜 데려가? 하면서 이제 갈등이 생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러시아의 푸틴이 등장하는데, 이 푸틴이 2002년인가 스타트2를 폐기한다, 무효한다는 선언을 해요. 그러니까 푸틴은 미국에 대들어요. 옐친까지는 못 대드는데 대듭니다. 요때가 언젠가 하면은 북한이 제네바 합의를 94년에 했는데, 그 다음에 2002년에 우라늄 농축하는 게 밝혀지죠. 완전히 김대중 정권을 갖고 놀았죠. 그래서 그게 문제가 돼서 미국이 제네바 합의 파기한다니까 북한이 NPT 탈퇴한다 그래서 굉장히 시끄러울 때예요. 그래서 푸틴이 이제 스타트2를 폐기한다라고 하는데, 그때쯤에 이 푸틴하고 아들 부시 대통령이 SORT, SORT라는 거 맺어요. 전략 공격무기 감축 협정을 맺습니다. 이게 스타트2하고는 비슷한 건데, 스타트2하고 비슷해 조금 다른 거예요. 그걸 일단은 맺어놓고 스타트2를 파기시킵니다. 푸틴이 그냥 하는 게 아니라
미국하고 게임을 하는 거죠. 스타트 2는 폐기하고 따로 소트를 맺어가지고 비슷한 내용인데 그건 유지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이 소트는 임시 조약이니까 스타트 2를 해야 되는데 스타트 2를 다시 말을 바꿔가지고 뉴 스타트를 추진합니다. 이 푸틴이 왜 대통령 2번 하고 나서 잠시 총리로 물러나고 총리로 있던 메드베데프가 러시아 대통령이 될 때 그때 이제 미국이 압력을 가해서 오바마하고 메드베데프가 뉴 스타트를 맺어요. 그리고 이게 양쪽 국회의 비준을 받아서 발효가 됩니다. 그리고 나서 서로 핵무기를 막 줄이죠. 그런데 메드베데프가 대통령 하고 난 다음에 푸틴이 다시 대통령이 됩니다. 그런 푸틴이 처음에는 이제 그럭저럭 지내다가 2023년 뉴 스타트 안 하겠다라고 선언합니다. 2023년 2월이 언젠가 하면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고 1년이 지난 시점입니다. 그러니까 푸틴은 미국의 압력을 가하기 위해서 이 대화를 열었다 닫았다 열었다 닫았다 하는 자입니다. 이 소련이 약할 때 고르바초프나 러시아가 약할 때 옐친은 미국이 하자는 대로 따라가는데 푸틴은요 KGB 출신이라서 말을 자꾸 바꿉니다. 그런 상태예요. 그런 상태인데 지금 이제 미국과 러시아 간에 핫라인도 가동되지 않는다라고 하면서 대화가 안 되는 거는 저쪽 책임처럼 넘기고 있어요. 이게 이제 푸틴이 이 세계를 다루는 하나의 방법이죠. 미국을 다루는 방법이죠. 근데 공산주의 국가나 독재 국가들이 딱 자기네가 필요할 때는 핫라인도 만들고 모두 약속하고 나서 불편하면 탁 바꿉니다. 제가 아까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다가 이게 룰인 것 같은데 현실 세계에서는 그 반대가 너무 많죠. 사기 많이 당해보셨죠? 저도 많이 당합니다. 저도 대체는 가는 말을 좋게 해서 좋은 말을 받아내려고 그러는데 나쁜 말. 제가 배려를 해주면 저 사람은 그게 권리인 줄 알고 막 덤벼드는 경우를 많이 봤어요. 아주 무도한 사람들이 많은데 이 중국의 시진핑도 그래요. 시진핑이가 중국이 이제 우리가 착각을 했어. 육자회담 의장국을 중국이 하니까 중국을 잘 구스르면은 북한을 압력을 넣어서 남북이 잘 될 거라라는 게 김대중 이후의 착각이었어요. 그래서 그 다음 노무현 대통령 정부 때도 중국하고 잘 지내려고 핫라인을 만들자 그랬는데 안 해줍니다. 이명박 때도 안 해줍니다, 중국이. 근데 박근혜 대통령이 돼갖고 막 접근하고 하니까 시진핑이 핫라인을 개설해줘요. 그런데 그게 2016년인가 북한이 핵실험하고 남북관계가 막 긴장돼요. 그때 이제 시진핑하고 박근혜가 너무 가까워지니까 북한이 굉장히 반발하면서 핵실험하면서 위기 조성합니다. 그때 박근혜 대통령이 시진핑한테 핫라인 거는데 몇 번 그러는데 한 번도 안 받았어요. 그래서 중국을 못 믿겠다 하고 미국의 사디를 배치하고 일본과의 지소미아를 맺고 뭐 이렇게 나가니까 중국이 영향력 공작을 펼쳐가지고 북한도 공작을 펼쳐갖고 이 땅에 좌파가 모두 일어나서 최순실 사건을 극대로 키워갖고 박근혜 정부를 탄핵시키는 겁니다. 중국도 필요하면 핫라인을 차단했던 정권입니다. 또요. 그리고 나서 이제 문재인 정권이 들어서 북한의 비위를 잘 맞춰서 북한하고도 핫라인을 만들어요. 청와대하고 노동당 중앙청사하고 만들었는데 이거를 이북이 언제 차단하는가 하면은 2019년 하노이 노딜 되고 난 다음에 남북관계를 막으면서 일제히 차단합니다. 그러니까 시진핑이나 김정은이나 푸틴은요 필요하면 하고 아니면 버리고 막 이렇게 말을 바꾸는 가는 말이 좋다 해서 오는 말이 좋은 게 아니에요. 바이든이 대인 지뢰를 안 쓰겠다 했다고 쓰겠다 하는 거는 그거는 양자 간의 합의가 된 게 아니라 미국 스스로 결정한 거였는데 그걸 이제 바꾸는 건데 얘네들이 서로 합의한 걸 깬다 이거예요. 그리고 미국이 대인 지뢰를 우크라이나에서 사용하겠다라고 한 거는 이미 러시아가 사용하고 있으니까 돈바스 지역에 뿌려갖고 러시아가 방어를 하고 있으니까 지금 쿠르스크에 대한 공격을 하려니까 러시아가 그러니까 이게 하는 대응적인데 쟤네들은 막 바꿉니다. 자, 제 얘기는 뭐냐? 공산국가, 독재국가라고 할 때는요, 대화를 해서 합의봤다고 해서 그게 지켜진다? 이게 착각입니다. 문재인 정권에서 외교안보 했던 사람들이 다 이렇게 신뢰를 얘기하는데, 신뢰를 안 지켜요. 안 지켜요. 9.19, 남북 정상회담 등에 따르면 한국 사람이 그쪽으로 가면은 우리한테 보내줘야 되는데, 해수부 공무원을 죽여버렸잖아요. 그리고 나중에 말로만, 문자로, 왔다는데 그 문자가 통지문이 4개나 있잖아요. 엉터리잖아요. 근데 문재인은 그걸 믿고 북한하고 종전선언 하겠다고 설치고 다녔거든. 지금 이재명을 따라간 좌파들도 다 북한을 믿자는데 북한은 못 믿습니다. 시진핑도 못 믿어요. 푸틴도 못 믿어요. 그리고 국제정치 장치가 사실 우리도 말을 바꿔야 돼요. 왜? 쟤네들은 계속 바꿔서 이렇게 하거든.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만 고정하면 안 돼. 우리가 비핵화 선언을 91년도에 해놓고 지금까지 있는데, 자, 보세요. 지금까지 핵을 가진 나라들은 핵을 가진 나라에 대해서만 핵을 쓰겠다라고 해서 자기 핵을 가지는 정당성을 가졌는데, 지금 푸틴은 핵을 가지지 않은 나라에 대해서도 자기를 위태롭게 하면 핵을 쓰겠다고 발표하거든. 처음에 북한도 김정은도 핵 가진 미국에만 대해서 핵을 쓰겠다 그러다가 지금 우리를 때리겠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비핵화 선언을 유지할 이유가 없어. 그럼 저랬기 때문에 우리도 이걸 버린다. 그렇다고 우리 당장 핵무장하게 되면 국제적으로 골치가 아프니까 농축과 재처리를 할 수 있는 공장을 지어야죠. 그리고 그거로도 안 보고 확보 안 되니까 미국이 대한민국에 핵을 갖다 놓으려고 안 해. 핵 공유도 안 해줘. 그러니까 한미 방위 조약에 우리가 핵으로부터 위협을 받으면 미국은 반드시 미국 핵으로 지켜준다는 조항을 넣도록 한미 방위 조약을 개정해야지. 네. 우리도 살아있는 국제 정치를 해야 됩니다. 살아있는 국제 정치 해야 되는데 이런 거를 길을 쓰고 막는 게 누구냐? 그게 이재명 세력들이에요. 저 세력은요, 대한민국에 충성하는 세력이 아닙니다. 국제 정치를 무시하는 세력입니다. 다른 국제 정치를 하는 세력입니다. 제가 푸틴이 계속 바꿔온 거 몇 차례 국제 정치 설명드렸는데 한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배려를 권리로 알고 덤벼드는 세력이 극성 노조원들도 그러고 악질들이 그런데 그런 사람들한테는 배려를 해주면 안 됩니다. 그렇게 배려를 해주자고 한 자들은 공산주의자일 가능성도 배제하지 못합니다. 감사합니다.